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4월 총선에서 선거 연대를 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거리두기를 해왔는데요. 이게 180도 바뀐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야권 결집이 절실하다, 이런 좀 관측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톡쏘는 정치 이야기 코너에서 이 이슈 중심으로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이요. 순천 광양 곡성군의 을 지역구에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을 하고요.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전략 공천한 것을 두고 어제 굉장히 사천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시끄러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경 대응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도된 내용들과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비아냥만 이렇게 듣고 보시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를 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권향엽이라고 하는 분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이분이 1968년생이고요. 그리고 이미 80년대에 이 민주당 쪽에 들어와서 꾸준히 당직자 생활을 해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새정치 국민회의 때 중앙당 여성국 기획부장을 했었고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갔던 게 국민의 정부 시절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 미디어 국장이라든가 여성국 국장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쪽으로 충분히 전략 공천이 될 만한 자질을 가졌다고 당내에서 평가가 끝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대책위의 배우자실에 부실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사천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배우자가 있으면은 그 배우자를 수행하는 배우자실을 운영하게 돼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선택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2부속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일로 어디를 가는지 하는 기록들도 사실상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인 그런 조목구구식 운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미 대통령 캠프 당시서부터 일정들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조율해왔던 그런 일을 했던 여성국 국장으로서의 자기 전문성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을 비서였고 그래서 사천했다라고 몰아가는 이런 행태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 가짜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민주당에서는 강력히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는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본인이 내가 전략공천 받았다고 해서 이런 식의 논란을 일으키는 거냐? 난 그럼 전략공천 필요 없다. 취소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당에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능력으로도 여성으로서의 가산점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그야말로 경선을 통해서 가림을 하게 된 상황이 네. 됐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내용들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민주당 인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프레임들은 그냥 겉으로 보고만 만들어낼 수 있는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언론에 뿌려졌다고 해서 언론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를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였거든요. 이 경마식 보도가 선거 때는 막 용서가 되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언론사에서 20년 넘게 선거 때 이런 경마식 보도 하지 말자고 맨날 약속했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구태에 불과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좀 사실관계를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모두에 미리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네. 자, 평론가님, 그런데 또 지역의 정선은요, 또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경선을 하더라도 또 여성 가점이 있기 때문에
좀 승산이 있는 그런 또 선거구고 또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기존에 또 준비하시던 분들도 계시는데 왜 또 하필이면 이 더불어민주당에 거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꽤 높은 이쪽 지역이냐 이런 또 시선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시스템 공천의 룰을 갖다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번 시스템 공천에서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청년과 여성의 비율을 높이자는 그런 겁니다. 그게 그 이해찬 대표 때부터 청년과 여성 공천을 높이기 위한 룰이 작동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네. 그거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여론들과 언론의 문매를 맞아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가장 확실한 그 호남에서부터 여성을 당선시킬 수 있게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라고 공관위에서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웠고 네. 그 기준에 의해서 여성 중에 우수한 그런 인자가 있다면 그렇게 전략 공천하는 것을 검토를 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사실 이 불필요한 오해나 그 프레임들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일방적인 어떤 네. 그 의견들에 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드네요. 네. 사실 지금 호남이 아니라면 민주당 입장에서 여성과 청년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곳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 서대문 같은 곳에서도 지금 청년이 경선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지역도 서울에서는 기껏해봐도 한 곳밖에 만들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 곳에 청년과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숙명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또 지역민들 또 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뭐 선택권을 사실상 좀 유야무야 돼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린 질문입니다. 예. 예. 자, 뭐 이재명 대표 그래서 6.15 오전이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논란을 비롯해서 다양한 좀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에 대해서 좀 날선 비판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작심하고 비판을 하면서요. 이런 보도를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행위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적극적인 해명들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그 김영주 네, 국회 보이자. 예. 국회의원 같은 경우 지금 그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공관위에다가 자신의 그 2019년 당시에 채용 비리에 대한 해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해명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0점을 맞는 걸 자초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그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그 적극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해명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여러 다른 의원들도 함께 채용 비리에 그 관련해 가지고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종의 기득권 카르텔이 그 수사를 갖다가 예봉을 좀 낮춰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까지 있는 사안이 있거든요. 이런 사안으로 낙마한 사람들을 이제 사천에 의한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를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처럼 그 채용 비리 있는 사람, 돈 봉투 받은 그 CCTV가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을 그대로 추천하는 게 그게 공정한 공천이냐 이런 질문을 갖다 던지면서 네. 공천 갈등이라는 건 불가피한 구석들이 있는데도 언론이 분열로 왜곡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성토를 했습니다. 이런 성토들이 과연 앞으로 언론의 그 어떤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친문 좌장으로 좀 분류가 되는 홍영표 의원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 탈당하면서도 사천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이 됐다 이런 식의 워딩들을 갖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참 지금까지 그 편안한 지역구에서 그 몇 선을 하셨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지금 그냥 자기 지역구를 좀 후배 신인들한테 좀 내주고 다른 지역구로 가서 마땅히 험지를 개척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야 옳은 거 아닌가 하는 네. 그 비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아닌 사당화의 대표가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럼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기 위해서 홍영표 의원은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많은 기자들도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나가서 민주연대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민주연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윤석열과 싸우는 연대가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는 연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모순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 않고 사당화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다면 예. 본인도 나가서 그럼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연대를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홍영표 의원이 과연 자신의 명분에 맞는 행동을 계속 하게 될 것인지 예. 많은 사람들은 우려가 오히려 더 많다고 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홍영표 의원한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또 던진 기자가 있었어요. 이후에 민주당에서 더 많은 분들이 탈당을 할 것 같으냐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홍영표 의원이 그렇게 탈당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스스로가 사당이라고 규정을 한 것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른 당원들이나 또 국회의원들한테 해명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 말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모순이 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명분이 확실히 있었다면 최소한 친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특히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 확실히 탈당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일단 경선에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은 경선에서 떨어져도 탈당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다른 지역구에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상 탈당을 안 한다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탈당은 더 이상 그렇게 의미 있는 규모의 탈당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행보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시키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뭐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졌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요.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이런 의원들과 함께 세를 좀 불려보자 이런 그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상당히 예, 이 계획이 상당히 좀 빗나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자, 뭐 4월 총선이 이제 3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14% 이상 가장 높게 나온 경우는 2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막 쏟아지게 되니까 이미 언론에서 조국 혁신당의 행보를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이 지금 민주당의 인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의 우당으로서 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하기 껄끄러운 그런 그 투쟁들을 더 선도적으로 하면서 정의당의 그 어떤 그 위치를 가져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고 더불어 조국 전 장관이 사법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해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자기는 비례해서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라는 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들을 경계를 한다거나 뭐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바로 덥석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합하자라는 얘기를 먼저 건넸습니다. 이 그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 조국의 강으로 다시 기어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폄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은 굉장히 몸집이 큰 당이고 또 다양한 그 정치적 성향들이 다 연대를 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아주 열성 지지자라든가 급진적 지지자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적 연대를 하면서 그 조국 신당의 후보들이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열망들을 담아내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표정만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또 소나무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네. 소나무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오른쪽에서 합리적인 보수들을 끌어와서 반윤연대를 갖다가 든든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소나무당과도 역시 손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그 민주당은 강하게 싸우는 좌우 날개를 갖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총선에 다양한 작전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그 비례에 대한 작전들 그리고 지역구에 대한 작전들 지금 그 소나무당 같은 경우는 호남 쪽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개혁적인 후보가 가지 못한 곳 그런 곳에 후보를 낼 그런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지역구에서. 그리고 조국 그 혁신당에서는 비례 쪽에서 확고한 그런 인사들을 영입을 해서 그 국회에 들어가서 싸울 사람들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동 작전들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의석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네. 지금 여러 가지 조사들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께서 앞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인용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좀 출처를 말씀드리죠. 요즘에 선거법 때문에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고요. 응답률은 11.7%,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조국 신당이 21%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국 성인 1,016명에게 물은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또 이 선관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선거 연대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지금 현재 더불어 그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진보당 계열의 그런 식구들을 그 담은 그런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 플랫폼과 더불어서 확실하게 그 반윤연대를 구축하는 그런 분들이 외곽에 있는 상태고, 그리고 소나무당 같은 경우는 오늘 창당 선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에도 우리 들어가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 얘기는 확실히 그 비례를 통해서도 강한 반윤연대의 기치를 내걸어서 이번 총선의 성격을 반윤연대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작전들이 잘만 성공한다면 지금 운동권 심판으로 몰아가고 싶어하는 국민의힘을 애달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쪽에서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선거의 명분들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개혁신당은 그 명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좀 자신들의 그 지지율이 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개혁신당도 여기서 합류해서 반윤연대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오히려 지지율이 제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운동권이나 기득권들의 그 철폐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의 이슈 프레임에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정말 요즘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이슈를 따라 잡으셔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예.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